제가 제시한 것들은 무조건 지켜주세요. 이 할방구노 만났어? 내 말 들으라고 했지? 그래 잘 쓰러졌어. 이대로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렴. 안녕하세요. 68세 박흥식이라고 합니다. 35년 전 한 여자와 결혼하여 2명의 자식을 낳은 후 벌써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손녀 손주도 안겨주었지요. 그런데 5년 전 집사람은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전 5년 동안 혼자인 처세가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친구였어요. 야, 흥식아 너 소개팅 할래? 라며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5년 동안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애를 해볼까 하여 전 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알겠다고 하며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하였어요. 그 친구는 아주 인맥이 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한 동네의 통장님이었어요. 제 친구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전 그 친구를 신뢰하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물었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직업은 있어야 해? 전 말했습니다. 예쁘고 참한 여성이면 돼. 직업은 없어도 괜찮아. 내가 벌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요. 일단 여러분께 저를 소개하자면 전 서울에 있는 수산물에서 회를 팔았고 연예인과 정치인들이 오고 갈 정도로 유명한 횟집이었어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그렇게 10호점까지 여러 개의 횟집을 차리며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도 운영 중이고요. 이렇게 횟집으로 번 돈으로 건물과 오피스텔도 사며 흔히 말하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달마다 따박따박 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딱히 배우자가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전 그저 같이 노후를 편하게 보내다 인생을 즐기며 살 여인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소개팅 당일이 왔고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 그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정말 화려한 옷에 액세서리, 그리고 부드러운 머리결에 아리따운 외모까지 솔직히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앞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애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라며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5학년 4반입니다. 54세예요. 어휴,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를 어쩌죠. 저는 68세입니다. 라고 말을 주고받은 뒤 전 속으로 걱정이 휩쓸렸습니다. 저랑 14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었죠. 아니, 친구놈은 왜 이리 어린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것인지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께 전 말했어요. 제 나이를 모르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통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라며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늙은 나를 왜 만나러 왔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직업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전 25년 동안 은행원이었어요. 지금은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카페를 하나 차릴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전 횟집을 하고 있어요. 라며 서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애 씨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제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고 오늘까지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러다 깊은 대화까지 이어졌죠. 지혜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혹시 전 아내분과는 사별했다고 들었는데 자식분들이 흥식 씨가 연애하는 것에 대해는 뭐라 안 하시나요? 그런 걸 싫어하는 자식들도 있어서요. 라고 저에게 자식들이 연애하는 것을 싫어하냐고 묻더라고요. 전 말했어요. 걔네들도 혼자 사는 제가 안타깝기만 할 거예요.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그런데 시혜 씨는 결혼을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소개해준 친구에게 시혜 씨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못 받았기에 물어볼 게 많았어요. 저도 흥식 씨와 같이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없어요. 사별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렇게나 오래되셨어요. 네. 그런데 여태 남편에게 미안해서 어떠한 남자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시혜 씨는 마음이 여린 사람 같았어요. 물론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대화 속에서도 차분하며 지적인 모습이 있었고 같은 이유로 배우자를 잃었기 때문에인지 대화가 매우 잘 통하였어요. 원래 저는 나이 차이 때문에 미안해서 오늘까지만 즐겁게 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시혜 씨한테 마음이 기울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다음에도 꼭 만나요. 라는 말을 했고 시혜 씨도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시혜 씨와 그렇게 다음 약속을 기약하며 오늘의 첫 만남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14살이나 많은 저 혼자만 마음이 기울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시혜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일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시혜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또 만나 뵙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저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만 마음속에 시혜 씨를 담아둔 줄 알고 먼저 연락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시혜 씨가 먼저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고 하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도 저의 말에 잘 웃어주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며 대화도 참 잘 통하였지요. 그렇게 시혜 씨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탁구도 치면서 저희는 가까워졌고 이제 각자 집에 돌아가려고 제가 차로 데려다 주던 중에 시혜 씨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만나보는 거 어때요? 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 여자와 이 삶의 끝까지를 즐겁게 보낼 상상까지 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전 말했죠. 물론이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가 됐고 전화도 매일 하고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가고 저의 횟집 운영을 도와주기까지 하며 즐겁게 연애를 6개월가량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혜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흥식 씨, 우리 이제 진지하게 만나보는 거 어때요? 진지하게요. 전 이미 진지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결혼 말이에요. 결혼. 이라며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결혼부터 노후까지 시혜 씨와 같이 삶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 말을 먼저 해준 시혜 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전 나이가 있기도 하고 이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기엔 하염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 시혜 씨에게 말했어요. 시혜 씨가 허락만 해준다면 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는 결혼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할 것인지, 집은 어떻게 어디로 구할 것인지, 반려동물은 키울 것인지,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지 등등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채로 시혜 씨와 헤어지고 각자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들이 제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자식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어디 다녀오셨길래 그리 행복해 보여요? 전 이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곧 결혼을 할 사람이기도 하고 언젠간 자식들에게도 말해야 할 날이 올 텐데 마침 자식들이 집에 왔으니 타이밍도 너무 좋았죠. 애들에게 말했어요. 나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 결혼하려고. 제 말을 듣자마자 애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들이었고 딱히 반기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큰애가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데요? 나이는요? 그 사람은 자식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숨도 안 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혜 씨에 대해 소개했죠. 나이는 54시고 은행원에서 일했었던 사람이지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은 유산으로 인해 없다고 말했어. 아이들은 반응이 딱히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말했죠. 너희들은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싫어. 그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가 대체 무슨 꿍꿍이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죠? 라며 저와 시혜 씨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이들이 너무 실망스럽기만 했어요. 시혜 씨와 저는 꽤 진지한 만남으로 연애를 하고 있고 서로 취미도 같고 대화도 잘 통하여 그런 모습에 서로에게 깊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먼저 의심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니 너무 화가 났죠. 전 그래서 더더욱 반감이 들어 시혜 씨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혜 씨가 저를 많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자리를 한번 잡았어요. 조용한 분위기에 프라이버시가 갖추어져 있는 식당으로 잡았죠. 그렇게 아들과 딸은 자리에 앉았고 시혜 씨와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은 시혜 씨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빠 어디가 좋아요? 저는 딸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감정을 물으니 화가 났죠. 너는 말을 왜 그렇게? 라고 말하자 시혜 씨는 흥식 씨, 전 괜찮아요. 라며 시혜 씨는 저를 달래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흥식 씨는 모든 면에서 다정하고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에요. 선뜻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알아주고 재밌게 해주려는 분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의 인성과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평생을 즐기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이 말에 감동받았고 또 한 번 반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의심에 가득 찬 눈과 발장을 겨드랑이에 끼며 시혜 씨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전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제가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오늘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바로 하기로. 그렇게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혜 씨와는 저희 집에 가서 결혼식은 할 건지 집은 어디로 구할 건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했는데 어디서 할 건지를 빠르게 결정했어요. 전 시혜 씨에게 말했어요.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요? 그러자 시혜 씨는 예상 밖의 답변이었어요. 전 결혼식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서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또 반했습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결혼식을 좋아하지 않던가요? 전 당연히 결혼식을 할 줄 알았고 시혜 씨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며 말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전 시혜 씨를 소개시켜준 제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후 저희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렇게 서울에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혜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방은 따로 잡아도 괜찮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흥식 씨가 안방을 쓰시고 제가 다른 방을 쓸게요. 서로 각자의 방을 쓰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고, 왜 각자 방을 쓰자는지 섭섭했습니다. 그치만 요즘 신혼부부들도 각자의 방은 하나씩 있기도 하고, 제가 코골이가 심해 지혜 씨가 불편하게 잘 거라고 생각이 들긴 했죠.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요. 라고 말을 한 뒤 저녁이 되었고, 드디어 시혜 씨와 한 집에서 저녁 식사를 먹게 되었죠. 정말 부부 같은 모습은 오랜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혜 씨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었어요. 밥을 먹으며 시혜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카페 말이에요. 서울에서 차리려고 하니까 이 보증금이랑 월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도와줄까요? 라고 전 바로 물었죠. 이 정도는 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사람이고 저 때문에 서울로 이사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카페를 차리려고 생각했던 금액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혜 씨는 말했어요. 고마워요, 흥식 씨. 그런데 흥식 씨, 재정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재정 관리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횟집 매출 관리라든지 세금 신고, 통장 관리, 또 건물도 있으시잖아요. 월세나 전세 관리 잘하고 계세요? 제가 컴퓨터에 익숙치 않아 불편한 건 조금 있지만 세무사가 도와주고 있어서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전에 은행원이었기도 했고 통장 관리를 잘해드릴 수 있는데 세무사보단 배우자인 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카페 업무도 보면서 흥식 씨 일도 도울게요. 라며 저에게 재정 관리를 본인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은행원이었기도 했고 사실 배우자가 제 일을 도와주고 같이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제부터 재정 관리들은 시혜 씨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시혜 씨는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오해를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안 그래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 관리를 시혜 씨가 맡는다고 하면 헤어지라고 부추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혜 씨는 저에게 아들과 딸을 당분간이라도 자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며칠이 흐른 후 아침 일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시혜 씨가 맛있는 차를 건네주며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분 좋은 인사를 해주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부부의 삶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출근을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어제 상가 건물에서 회사를 운영 중인 세입자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집주인님 아내분한테 전화드려서 저희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해결을 안 해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라며 시혜 씨가 수리를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들은 게 없어서 바로 확인해보고 고장난 거 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수습을 한 뒤 집으로 들어와 시혜 씨에게 물었죠. 세입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시혜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고쳐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말하니 놀란 토끼 눈을 한 얼굴로 시혜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다음 주에 해준다고 했는데 서로 소통에 오해가 있었나 봐요. 라며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워낙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저의 가족인 시혜 씨를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번에 시설 교체 핑계로 돈 요구하신 거 맞죠? 라며 대뜸 화부터 내더라고요. 전 세입자분께 말했죠.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제가 지금 건물 주긴 하지만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네, 알아요. 그 아줌마요. 그 아줌마가 저번에 저희가 쓰는 층을 둘러보시고는 원래 이렇게 낡지 않았는데 저희가 훼손했다면서 수리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요. 저희는 여기 건물 사용한 지 5달밖에 되지 않았기도 했고 제가 입주 전 미리 찍은 사진을 확인해 보니 벽에 긁힌 상처도 원래 나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확인해보고 말한 것도 아니고 지혜 씨가 제 동의 없이 건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러 다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랑은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니 그냥 잘 운영 중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화가 난 세입자분께 저는 달래가며 말씀드렸어요. 우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잘못하긴 했나 봅니다. 사진 저한테 보내주시고 수리할 게 있다면 당장 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이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혜 씨에게 또 물었죠. 시혜 씨, 5층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시혜 씨가 원래 긁힌 벽 보고 세입자가 긁혀놨다고 수리비 달라고 했다면서 어이가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당황한 눈을 하며 고개를 두리번 거리며 지금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지혜 씨, 전 그냥 어찌된 일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지혜 씨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못 믿는 거잖아요. 분명 걔네가 벽을 긁혀놨다니까요. 그 회사에서 저한테 입주 전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사진 속에 원래 그 벽이 긁혀 있었어요.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사과하고 오히려 수리해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 시혜 씨는 그 사진을 보고 씩씩거리며 분해하더라고요. 전 제가 알던 시혜 씨의 모습이 아니라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건물 세입자들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장님, 아내분에게 전화해봤는데 자꾸 고장난 가스, 전기들을 저희한테 수리하라고 비용을 떠넘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전화 오신 분은 저와 아주 오래 계약을 했던 친한 세입자입니다. 솔직히 시혜 씨보다는 이 분말이 신뢰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집주인님, 아내분이 건물까지 와서는 공동현관 외에 내부 공간까지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큰일이었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4억이나 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는 아주 화나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돌려주겠다며 세입자를 달래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한 일이 맞고 한두 명의 세입자만 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시혜 씨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건 시혜 씨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집에 들어와 시혜 씨에게 화난 눈빛과 말투로 말했어요. 대체 세입자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CCTV는 굳이 왜 내부까지 설치를 하고 전세금은 왜 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통장 관리하겠습니다. 어서 주세요. 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시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오해한 거겠죠. 전 전세금 주려고 했습니다. 흥식 씨도 화 풀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건물 관리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네? 라며 또 저에게 오해라고 말하더라고요. 4억이나 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는 아주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얼른 돌려주겠다며 세입자를 달래고 돈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두 명의 세입자만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세입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시혜 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시혜 씨에게 화난 눈빛과 말투로 따져 물었어요. 대체 세입자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CCTV는 굳이 왜 내부까지 설치를 하고 전세금은 왜 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통장 관리할게요. 어서 주세요. 그러자 시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휘저으며 변명했어요. 그분들이 오해한 거겠죠. 전 전세금 주려고 했어요. 흥식 씨도 화 풀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건물 관리하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시혜 씨, 문 열어보세요. 경찰입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시혜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그제야 허둥지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뭐야? 경찰이 왜 여기 와?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노려보듯 물었어요. 설마 당신 세입자들 돈 갖고 사기라도 친 거예요? 지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개를 휘휘 저었어요. 하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이제 와서 숨기려 하지 마요. 경찰이 이렇게까지 찾아온 거면 분명 뭔가 잡힌 게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발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시혜 씨는 제 손을 부리치고 곧장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잠깐, 설마 도망치려고?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강제로 열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이시혜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지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오해라고. 난 그냥. 경찰들은 그녀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피해자들 진술도 다 확보됐고 남편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적됐어요. 세입자들 전세금이 남편 계좌로 입금된 뒤 시혜 씨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 씨발. 저는 분노에 가득 차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세입자들의 항의를 들었을 때부터 이미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4억이라는 거액을 빼돌리고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거였어요.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시혜 씨는 갑자기 저를 향해 외쳤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괜히 난리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너가 잘못한 거잖아. 세입자들 돈을 왜 빼돌렸어? 어디다 쓴 거야? 지혜 씨는 이를 악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돈 내 거였어요. 원래부터 내 돈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건데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어이가 없었죠. 망상증 환자처럼 구는 게 제가 아는 시혜 씨가 아니었어요. 경찰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적막해졌어요. 저는 주먹을 풀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함께 살면서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거액의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전 충격에 휩싸였고 단순한 관리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거라면 믿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좌절을 안겨줬어요. 게다가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해 가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문제라고? 너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묻혔을 거란 말이야. 라는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가로챈 게 아니라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혜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통해 그녀의 범죄 행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결국 지혜 씨는 징역 7에서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 확정이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제 집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저는 집 안에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계약서, 소유권, 변경 서류 등이 있었는데 그 서류에는 시혜 씨가 저의 인감도장과 서명을 몰래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변호사를 고용해 서류를 보여줬고 저를 몰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혜 씨가 몰래 위조한 문서로 건물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죠. 그리고 경찰은 지혜 씨의 개인 노트북과 아스프를 조사했어요. 그 안에는 부동산 명의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 문서, 계약서 위조본, 세입자, 돈을 빼돌리는 과정이 정리된 파일이어서요. 이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지혜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 밝혀졌어요.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렇게 전 자식들에게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말하려고요. 제 진짜 가족은 우리 자식들밖에 없단 생각이 들었고 자식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집에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증과 두통, 호흡곤란을 겪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눈을 뜨니 전 병원이었고 자식들이 저에게 아빠 괜찮으세요? 아빠 정신이 좀 드세요. 라며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조금씩 되찾은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태였어요. 목이 바짝 마른 채로 힘겹게 물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몸에서 특정 신경계 독소와 혈압을 조절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장기간 몸에 축적되면서 신경마비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었어요. 만약 더 오랜 기간 섭취했다면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 상태는 어떤가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어요. 다행히 빠르게 해독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했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신체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서 당분간 꾸준한 치료와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완전히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장기 손상이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몇 달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됐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몇 달 더 지나갔다면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이런 성분들이 자연적으로 몸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환자분이 모르는 사이에 특정 약물이나 독소를 꾸준히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지혜, 내가 한 짓이구나. 제가 볼 땐 매일 아침 저에게 마시라고 주던 차였던 것 같아요. 얼른 집에 돌아가서 그 차를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온갖 서랍은 다 뒤졌습니다. 그렇게 30분째 찾지 못하다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무슨 가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가루가 증거라고 생각했고 경찰에 증거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 가루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제 말이 맞았어요. 독소가 들어있던 성분이었죠. 저를 죽이려 했던 거라는 게 너무 소름이었고 사람한테 속은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사기죄에 더해 살인미수죄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죽여서 뭘 하려고 했는지 보니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더라고요. 저를 죽여 보험금을 타고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 자신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한 그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기 결혼으로 인해 혼인 무효를 청구했고 결국 승낙되었어요. 법적으로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러면 뭐하나요? 제 마음은 누가 지켜주나요? 이렇게 3개월가량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항상 창밖을 보며 우울감만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과 딸들이 저 대신 일하면서 저를 보살펴주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이 사연을 소가리를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실제 이야기를 다룬 시니어 유튜브에 사연을 올려보았어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이 저에게 비슷한 사연을 말해주시거나 또는 위로하고 민상담을 해주시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은 풀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좋아요가 두 번째로 많았던 댓글이었어요. 그 소개시켜준 중학교 동창 친구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친구에게는 연락 안 해보셨어요? 순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걸 잊고 있었는지 충격에 정신 팔려 소개시켜준 친구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했어요. 친구를. 그런데 10통이 넘게 받지를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바쁜가 보다. 얼른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마냥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 친구 동네로 찾아갔어요. 제 친구는 한 동네의 통장님이었으니까요. 제 친구 건수가 일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봤어요. 여기 김건수라는 통장님 안 계시나요? 지금 화장실에 가셔서 좀 이따 오실 거예요. 저는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갔어요. 김건수는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시에 내 돈을 보고 나를 속이면서까지 결혼했어. 그래서 날 죽이려 하다가 구속됐어. 너도 이런 사람이란 거 알고 있었니? 김건수는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양쪽으로 저었어요. 난 그런 사람인 거 당연히 몰랐지. 난 당연히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착하긴 개뿔. 너가 소개해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그냥 너가 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소개해준 거야. 그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어? 뭔가 이상했어요. 이시애가 구속됐다는 것에 놀라지도 않고 김건수의 표정엔 당황보다는 방어적인 느낌이 더 강했어요. 오랜 친구였다면 적어도 미안한 기색을 보일 법도 한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태연했어요. 그 순간 주민센터 한쪽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우리를 힐끔 보더니 다가왔어요. 김 통장님,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직원은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멈췄어요. 괜찮아요. 하실 말씀 하세요. 그러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김 통장님, 지난번에 요청하셨던 서류 말인데요. 주민 전입신고 관련된 거요. 원래 처리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김건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최근에 우리 주민센터 명의로 발급된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청인이 시혜 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시혜 씨는 구속이 됐고 신청 시점이 이시혜 씨가 체포되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 통장님 도장도 찍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 머릿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 주민센터 명의로. 김건수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웃었어요. 아, 그거 그냥 행정적인 착오일 거야. 지혜가 내게 부탁해서 도와주려 했던 건데 실제로 변경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너도 한패였구나. 김건수는 움찔했어요. 뭐, 처음부터 짜고 친 거였지. 너랑 시혜 대체 무슨 관계야? 그는 애써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냥. 그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통장님이 몇 년 전부터 어떤 여성과 자주 주민등록 서류를 발급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이시혜였어요. 그리고 두 분이 10년 넘게 같은 보험사에서 같은 계좌로 보험료를 입금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건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걸 너가 어떻게? 저는 몰랐는데 다른 직원분이 이상해서 따로 서류를 복사해 놨더라고요. 그 순간 김건수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닥쳐! 그런 거 쓸데없이 뒤지고 다니지 마! 그가 직원에게 발을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김건수, 내가 이시혜랑 공범이라는 거 이제 확실하네. 10년 동안 부동산 보험료를 같이 내고 있었다고? 그럼 시혜 전 남편도 너랑 같이 죽인 거 아니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김건수는 화들짝 놀라며 직원의 손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우리 오해가? 제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김건수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때 경찰이 주민센터로 들이닥쳤어요. 김건수 씨, 당신을 사기 및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김건수를 존경하던 주민들까지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의 모습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아니, 김 통장님이 그런 사람일 리 없어. 그럴 리가. 그동안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어? 김건수는 경찰에게 수갑을 차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걔한테 속은 거라고! 이시의 그 여자가 날 이용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김건수는 이시혜와 함께 구속되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건수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행정 업무에 익숙했고 이시혜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후 건물을 주민센터 명의로 돌릴 계획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주민센터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공적 재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행정적인 허점을 이용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시혜가 아닌 제3자인 주민센터로 등록하려 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 더 밝혀진 사실이 있었다. 이 시에는 전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냈고 그 과정에서 김건수가 개입했어요.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나까지 속이려 했던 거였어요.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내가 더 늦게 알아챘다면 나도 똑같이 당했겠지. 김건수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겠다고. 그들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던 저는 항상 속이 안 좋았고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실체가 밝혀지고 나니 한 번 더 좌절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때 구해준 건 역시나 자식들 뿐이에요. 진짜 저에겐 자식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괜히 자식들이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막는 줄 알고 자식들의 생각을 무시했어요. 저도 참 바보 같단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김건수에 대한 행적을 물어봐 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은 절대 당하지 않으시기를 빌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